과연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뭐냐 했는데 이번 사태가 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은행주들이 좋은데 지금 로봇주도 저는 주도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주도주의 역사들을 쭉 보면 실적하고 무조건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상반기에 뭐가 섹터가 될까 말씀한 게, 이번에 조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IT, 반도체, 파운드리 쪽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가장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이라서 아직은 조금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이제 폴더블 쪽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인터플렉스라던가 이제 그런 쪽 섹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주항공 섹터였는데, 이제 우주항공 섹터는 어쨌든 방산 테마를 타면서 한국항공우주나 그렇죠. 어제도 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오히려 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는 올라왔나요? 아직은 안 올라왔지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산 테마, 지금은 이제 방산 섹터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우주항공 섹터로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조선에다가 네모를 쳐놨는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 제재 들어가면 유럽 국가들은 이제 가스를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많이 이제 한 10% 이상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독일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다시 어디선가는 분명히 가스를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LNG선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한국에 LNG선밖에 없는데, 그게 그동안 잠잤던 조선주들의 트리거를 깨운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들이,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계속 실적은 좋다. 이미 3개년치 실적을 갖고 있다 했는데 주가는 계속 질질 흐르기만 하고, 뭔가 상승 트리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이제 흐름이 확실히 좀 달라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도 적자예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 빨간색이죠.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이고 작년에 적자 났고 올해까지도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2023년부터 이제 흑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사태로 인해서 이 개선세가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도 과거의 영광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외국인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최근에 외국인이만 계속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HMM도 이것도 보면 이제 옛날 과거 현대생선인데, 이것도 보면 사실 작년 재작년 해서 엄청 많이 10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월봉해서 보면 월봉 보면 이게 10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10년? 사실 10년 동안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10배 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송 안 되면 까톡 소리가 계속 나. 네. 10배 이거거든요. 근데 조선주도 충분히 이 정도 시세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구간에 오지 않았나. 거의 10년을 지금 절었거든요. 삼성 조선주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올랐을 때 2020년, 2021 올랐을 때 그냥 쳐다보기만 했던 주식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만큼 상승 누리지 못했고. 근데 이번에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향후 유럽 쪽에서 더 수주가 추가적인 조선 수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아직 조선주 관련 리포트들을 보면 조금 조심스럽고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제 결의 뉘앙스들이 많은데, 일단은 거래량들은 분명히 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국카본 이제 LNG에 더 직접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본행제 만드는 회사들, 카본이나 한국카본,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쌍으로 이제 커플로 나오는 거 있죠. 동성화인텍. 네, 이런 주식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수 있는 주식이 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나쁘느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주가는 계속 그동안 재미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응집됐던 에너지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거래량들이 좀 매집은 많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뭐냐 했는데, 이번 사태가 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 할 때 그럼 뭘 봐야 되냐?
가장 쉬운 건 전 금융주라고 봐요. 은행주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엄청 가파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금융지주나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들 보면 뭐 전 하나금융지주를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이 구간이 과거에 2016년 자 이때 보겠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기 때거든요. 이때 2016년부터 17년 이때 금리 인상은 18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미 선제적으로 16년, 17년 이때 많이 올랐거든요. 하나금융지주도 그랬고요. KB금융도 그랬고요. KB금융도 보면 좀 당겨서 보면 이때도 16년, 17년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때도 거의 2배 가깝게 올랐고 이때 시장 대비 확실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좀 느리다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좀 포트에 하나 정도 편입해 놓으시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은행주입니다. 신한지주도 뭐 한 4만 원 정도에서 저는 여기 조금밖에 안 올랐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은행주들이 좋은데 하나금융지주랑 신한지주가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하나금융지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신고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신고가니까 사야죠. 네,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네. 아니 우리가 신고가 네. 추종 매매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죠? 이런 신고가 종목을 살 때에는 생각과 다르게 하락할 때는 손절을 바로 쳐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미끄러지면서 근데 분들이 많은 봐보세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올 연말 예상 금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에 한 번도 2번 정도 50bp 정도도 올린다고 하고 미국도 올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는 충분히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리포트에서 계속 이제 올해 영업이익 그 추정치 EPS 가장 변화를 큰 게 은행 쪽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헬스케어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팜 저도 이거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최근에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바이오팜 보면 최근에 이런 흐름들 어제 한 6%, 5% 가깝게 오르고 어제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오른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섹터들 대형 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대부분 다 장기 평선들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단기 평선만 이제 주가 올라오면서 고개 드는데 분명히 또 여기 닿으면 또 조금 맞고 내려오고 좀 더 올라갔다가 소화하고 또 맞고 내려오고 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대부분의 큰 주식들 대형주들은 뭐 SK바이오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요 과정이 2월달, 3월달, 4월달 정도 거쳐서 요 과정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좀 모멘텀 확실하게 붙는 애들은 그냥 2% 확에 뚫으면서 이제 장기 좀 장대 항복 나오면서 좀 소소한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가 됐던 새로운 어떤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의욕이라든가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자신감을 잃으셨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또 하면 또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참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거시적인 환경들 때문에 진짜 2,500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지난주만 해도 그런 일 생각 2,500이 아니라 그 밑까지도 막 봤던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슈퍼개미 남석관 대표님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2,500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전 재산 풀로 해가지고 그러실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겠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도 2,600선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2,700선이죠 지금. 여기서부터도 조금씩 살아나는 구간이다. 조금씩 분할 매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운 장이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 것만 빠졌으면 그러니까 2,700 이하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업사이드를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고요, 올해는. 그렇지. 그리고 대신 좀 짧게 먹고 짧게 빠지고. 근데 그 남석관 대표님은 그 생각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도 이게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하다가 적어도 10월 정도 되면 다시 3,000선을 회복하지 않겠냐. 그거는 3,000선. 뭐 가봐야죠. 뭐 그냥 그거는 내 말씀 맞는 게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 떨어진 적 별로 없어요. 지금은 사실 초반의 충격하고 지정적인 리스크가 묶여서 지금 이런 거지. 금리 연준이 경제 못 버틸 것 같으면 금리 인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분기마다 조금, 그러니까 2020년, 21년처럼 뭔가 주식을 사면 이런 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분기마다 리밸런싱, 그때그때마다의 좀 약간 주도주 들을 좀 골라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분도 네. 우리 그 남석환 네. 대표님, 그러니까 잠깐 잘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꾸준히 30년, 그게 제일 25년, 그게 제일 좋죠. 30년을 이 주식시장에서 막 투자 대회 하면 1등하고 그 연세 그게 본인이 매매 로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달라라는 관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항상 시장을 보는 관점은 일정할 거고 투자 논리도 일정할 건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본인의 일관적인 투자 방법이 맞았으니까 그에 따라서 계좌가 늘어오셨겠죠. 아니,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그분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있죠. 네. 근데 항상 그 시장에 맞춰서 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의 문제인 거죠. 종목 선택이. 아니, 그 노트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굵은 두꺼운 노트가 있는데 노트에 매일매일 자기가 실수한 거를 계속 기록하시더라니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표님, 그렇게 돈을 잘 버시는 분이 그래 가끔 약 올릴 때도 있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거 하나 샀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올라 있고. 상한가 쳤네, 막 이래. 그 약 오르지. 네.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매일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게 있다는 거라. 그러면서 그걸 다 기록을 하고. 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작년 9월 올 2월까지는 하지 말고 쉬어라. 이거 정말 힘든 시장이다. 그죠. 예. 단기 매매하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그렇죠. 단기 매매도 어려웠죠. 네. 네. 이러한 장에서 어쨌든 살아남은 분들도 네. 이제는 사야 될 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매우 힘들어했던 장이라는 거 인식하시고 그런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네. 그분. 그렇습니다. 네, 반성을 하면서 네. 우리 이제 질문 좀 받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질문 그 댓글로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 경기 민감주나 반도체주, 폴더블 관련주 중에 진짜 사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계속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해성DS, 심텍, 하이트진로 등등. 지금 그나마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심텍이나 기판, 이것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심텍 근데 생각보다 진짜 세긴 하더라고요. 기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고가고요. 근데 보시면 신고가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따라잡혔다 치더라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냐 해서 못 샀으면 지금도 못 살 거예요. 아마 내가 이거를 3만 원대 받던 주식인데 5만 원 들어서 사겠느냐? 근데 저는 지금도 사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지금 사서 이거를 과연 과거에 3만 원대 샀을 때랑 전략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주식이 관성으로 밀어붙이는 구간이거든요. 관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끝이 어딘지 몰라요. 끝이 어딘지 모르고 이제 대신에 이제 끝은 주가를 매도를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정도에서 갭상승이 나온다든가 이제 한 7% 8% 이상의 갭상승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가. 어차피 꼭대기에서 못 팝니다.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 같이 이런 그림이 나와주던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일단은 50% 이상 최소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점 매도 신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삼성전자 할 때 삼성전자 이때 정말로 주가가 밀어붙이다가 막판에 대량 거래가 막 터지는 때, 이게 양봉이어도 이 정도 대량 거래,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거기에서 이미 밑에서 갖고 있던 그 누군가가 다 물량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양봉으로만 표시됐을 뿐이지 이런 뭔가 그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주가의 상승이 급격하게 나왔을 때 이때가 일단은 조심해야 될 기술적인 지표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 3년치 정도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땡겨왔을 때가 제일 사실 세 가지 정도 봅니다. 저는 고점 그렇죠. 신호를. 그래서 심택도 지금 일단은 주가 흐름은 뭐 지금 당장 사도 상관없어요. 언제가 고점일지 몰라요. 이거는. 다만 그게 고점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뭐 언젠간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이런 지금 구간에서는 뭐 고점 신호가 기술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지금 2023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밖에 안 돼요. 근데 20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면 우리가 평균 10배 잡아줘도 아직도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주가가 이제 정말 가팔라질 때가 옵니다. 이게 PE 10배를 기준으로 삼을지 거래량 기준으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가 매매를 해서 따라 추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겨우 바닥에서 올라왔고 직전 수준 정도 평균 가격 35,000원 정도 이제 이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 이 정도면 큰 이익도 아니지만 큰 손실도 아니실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3만 원대에서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이제 잔고에서는 플러스로 보이실 거고 여기서 이제 뭐 35,000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마음 편한 상태는 되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들이 바닥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개선세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격도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는데 질문이 진짜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 그 보시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일 거예요. 사람들이 안 파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파는 종목이니까 안 빠지겠죠. 우선순위에서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혼돈 상황에서 내가 이거는 죽어도 안 팔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고민이 주린이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해놓고 들어가려 하면 한 박자씩 늦고 엇박자 나고 그렇죠. 공부만 하다 늙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분은 배팅을 지금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리차드 데니스님께서 쌀 때 살려고 자꾸. 네, 그죠. 그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거는 전체적인 지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시장 종목 자체가 싸다 안 싸다를 결정해 주는 시장인데 뭐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밀리고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할인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 거기서 버티실 수 있으면 바닥 잡기를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오는 거 보고 사자. 그 가격이 최소 4조 신고가라도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를 만약에 신규로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요 양봉일 때 이날 10% 올랐을 때 이날도 이제 신고가잖아요. 단기적으로 관점 한 2달 관점 끊어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신고가잖아요. 아무리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왔던 거래량들을 모두 다 잡아먹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센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지금 로봇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로보 보면 자, 지금 이 로보가 로봇 관련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하나도 받지 않았고 금리 인상 이런 이슈 영향 하나도 받지 않았고 지금 로봇주도 저는 주도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시면 작년에 NFT 관련 주식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 10배 정도 났어요. 근데 로봇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런 인구 구조가 줄어들면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이나 인구 구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단순 노동 같은 경우 로봇 사용량이 확실히 좀 증대될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실생활 식당 가서 로봇 보셨어요 혹시? 식당 가서? 아니 못 봤어요. 아직. 요즘에 식당 이제 정말 이제 맛집 같은 데 가면 서빙하는 로봇들은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광고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갔던 식당 몇 군데에서는 이미 그런 로봇이 서빙도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걸 보는데 그럼 과연 로보가 실적 대장주일까? 지금 이게 가장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게 대장주, 주도주는 실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주 예쁜. 그죠? 이거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주도주의 역사들을 쭉 보면
실적하고 무조건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야 되니까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로보를 보면 지금 과연 분명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 2,200억에 올해 작년에 적자였고 추정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좀 맘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T-로보틱스 같은 경우인데 이제 얘가 올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얘는 올해 오히려 흑자 전환을 해요. 예상치가 나와 있어서. 그러면 얘가 더 마음 편한데? 근데 그렇진 않고 주가는 이미 확실히 다르죠. 얘가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오히려 더 안 올랐어요. LG전자가 이거 보시면 대주주가 LG전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LG전자잖아요. LG전자가 밀어주는데도 주가는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주도주라고 해서 실적이 무조건 좋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4주 신고가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 미인 대회와 같다. 그럼 맞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급, 그러니까 인기가 맞습니다. 몰리고 있는 곳, 거기서 주도주가 그죠. 나온다. 네, 맞습니다. 실적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아까 이제 금융주 이제 하여튼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서 만약에 그렇다 생각할 때는 이제 좀 과감하게 매수해 볼 수 있다. 단 그런 그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생각과 다른 어떤 반응이 나왔을 그렇죠. 때 손절을 바로 그렇죠. 네. 치고 빠져야 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생각하면 되는데 무조건 이게 왜냐면 신고가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로보스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 신고가를 갔다 여기서 따라잡았다 칩시다. 그래서 이날 종가에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신고가라서. 근데 예상과 다르게 근데 사실 뭐 이게 12월 달, 1월 달 하면서 좀 변수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못 팔았는데 여기까지 왔다. 아니 팔고 싶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럴 때는 비중 축소도 괜찮아요. 다 팔기 아까우면 비중 축소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게 보면 봐보세요. 이거 24,000원 정도에 샀다가 3만 원이 넘었으면 아마 잔고에 한 50%까지 아니 한 40% 정도까지 찍혔겠죠. 근데 주가가 다시 26,000원대로 떨어지면 한 10%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본전 심리가 3만 원 뭐 이럴 때가 본전 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면 평단이 희석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수익률이 좀 희석이 돼요. 처음에 매수가가 올라가잖아요.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잔고에 내가 100% 수익률이 하나 있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것보다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총 잔고잖아요. 총 잔고. 그래서 제가 대응도 총 잔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억 중에서 뭐 1,000만 원 샀다. 라고 하면, 데니스 리차드 같은 경우 2% 보거든요. 그러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총 잔고가 1억 중에서 로보스타를 1,000만 원 샀을 때, 20%가 빠져도 전체 잔고에서는 2%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까지는 하락을 버텨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본인이 이제 총잔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신고가 매매들은. 근데 대신에 이 로보처럼 뭐 잘해서 버텼을 경우에 이거 잘 먹었을 경우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루타, 3루타가 나오면 그 리스크 관리 이게 안 하고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잔고에 충분히 큰 이익이 나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네.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네. 지금 로봇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이 로봇주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주도주에 그다음에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한 거고요.